지금 미국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2025년 11월 4일 켄터키 루이빌 공항. 하와이로 향하던 UPS 화물기가 이륙 42초 만에 폭발했습니다. 활주로 인근 산업단지가 불바다가 되었고 사망 12명, 부상 수십 명. CNN은 보도했습니다. 미국 항공 역사상 말도 안 되는 최악의 사고. 단 한 번의 폭발이 미국의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30년 된 엔진, 교체되지 못한 부품, 그리고 무너진 신뢰.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하늘을 다시 띄운 손이 바로 대한민국이었다는 사실을요. 사고 48시간 만에 미국이 내린 결단. 메이드 인 코리아. FAA 긴급 승인. 한국의 기술이 미국 하늘을 되살린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묻습니다. 하늘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 답은 단 하나. 대한민국. 최악의 항공사고 중 하나인 루이빌 공항 폭발 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을 믿는다면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한국은 미국 하늘을 구했다. 여러분의 한 줄이 세계의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창에 대한민국 파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한국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댓글을 완료하셨다면 이제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이륙 42초 만에 미국이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항공사고였습니다. 2025년 11월 4일 오후 5시 17분 켄터키주 루이빌 국제공항. 활주로 끝자락에서 막 이륙한 UPS 1350편. 화물기의 좌측 엔진이 갑자기 불꽃을 뿜어냈죠. 굉음과 함께 금속 덩어리가 공중으로 튕겨나갔고 38,000갤런의 항공유가 담긴 날개가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제탑의 레이더 화면에서 초록색 점 하나가 흔들리더니 순식간에 붉은 경고등으로 바뀌었어요. 메이데이. 1번 엔진 화재, 제어 불가. 조종사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스피커를 울렸습니다. 그 목소리엔 공포가 아니라 체념이 묻어 있었죠. 그리고 42초 후 거대한 화물기는 활주로 북쪽 2km 지점 산업단지 한가운데로 수직 낙하했습니다. 폭발음이 루이빌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하늘이 찢어지는 소리였어요. 불덩이가 지평선을 삼키며 치솟았고 검은 연기 기둥이 구름을 뚫고 500m 상공까지 솟구쳤죠. 인근 자동차 부품 공장 2동이 순식간에 무너졌고 주택가 18채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퇴근길이던 공장 노동자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어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가족들은 창문 너머로 쏟아진 불길에 그대로 집어삼켜졌죠. 그리고 기체 안에 있던 조종사 2명은 충돌 순간 그 자리에서 증발했습니다. 단 1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12명의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마이클 로건, 미국 항공안전청 NTSB의 수석 조사관입니다. 사고 소식을 들은 건 워싱턴 본부 집무실에서였어요. 오후 5시 20분 모니터 속 뉴스 속보가 떴고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죠. 켄터키 현장팀이 보낸 첫 사진을 열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활주로 너머로 보이는 건 비행기가 아니었어요. 그저 까맣게 녹아내린 금속 덩어리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잔해들, 그리고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길 뿐이었죠. 사진 한 장 한 장이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30년간 항공사고를 조사해온 저였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즉시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저는 팀원 6명을 긴급 소집했고 1시간 만에 전용기에 몸을 실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자료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MD-11F 기종, 제작 연도 1992년, 총 비행시간 84,000시간. 마지막 정비 기록은 석 달 전이었죠. 서류상으론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늘에서 폭발한 걸까요? 오후 7시 루이빌 공항에 도착했을 때 현장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소방차 25대, 구급차 18대,
경찰 차량만 40대가 넘었어요. 공항 전체가 폐쇄됐고 반경 3km는 통제 구역으로 지정됐죠. 저는 방화복을 입고 사고 지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코를 찌르는 탄 냄새, 녹아내린 플라스틱 냄새,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또 다른 냄새가 폐를 찔렀어요. 잔해 속에서 가장 먼저 찾은 건 엔진 파편이었습니다. 좌측 1번 엔진의 터빈 블레이드 조각이었죠. 금속 표면에 깊은 균열이 보였어요. 현미경으로 봐야 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육안으로도 명확하게 보이는 파괴의 흔적이었죠. 금속이 비명을 지르며 찢어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 부품, 교체 주기가 언제였습니까? 옆에 서 있던 FAA 검사관이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권장 교체 주기는 2만 시간입니다. 이 엔진은 3만 2천 시간을 넘겼습니다. 순간 등줄기가 차갑게 식었어요. 권장 주기를 1만 2천 시간이나 초과한 부품으로 하늘을 날았다는 겁니까? 이건 정비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교체를 미뤘다는 뜻이었죠. 누군가 돈을 아끼기 위해 사람의 목숨을 저울에 올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정비 예산 삭감 기록을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즉시 UPS 본사에 자료 요청을 넣었습니다. 2시간 후 답이 왔어요. 지난 3년간 UPS는 정비 예산을 23% 줄였고 부품 교체 주기를 자체 기준으로 연장 승인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비용 절감이었죠. 1년에 3억 달러를 아끼기 위해 3만 피트 상공의 안전을 포기한 겁니다. 밤이 깊어지고 현장 조명등이 켜졌습니다. 잔해 수습은 계속됐고 블랙박스가 발견됐어요. 음성 기록 장치와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 모두 회수됐죠. 저는 즉시 분석팀에 전달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첫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이륙 후 38초 1번 엔진 배기 온도 급상승. 40초 엔진 분리 경고음. 42초 좌측 유압 시스템 전체 손실. 조종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상 착륙을 시도했고 엔진 화재 진압 절차를 밟았죠. 하지만 엔진이 날갯죄로 떨어져 나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지막 6초 동안 그들이 남긴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말도 비명도 없었죠. 그저 죽음을 받아들이는 고요함만이 블랙박스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기계를, 우리가 정비한 부품을, 우리가 승인한 비행을 믿었죠. 그런데 하늘이 그들을 버렸습니다. 아니, 우리가 버린 겁니다. 30년 된 부품으로 하늘을 날렸고 그 대가로 12명의 목숨을 받았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저는 임시 지휘소 안에서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보고서가 나가는 순간 미국 항공산업 전체가 뒤집힐 게 분명했으니까요. 미국 항공기 중 23%가 부품 교체 시한을 초과한 상태로 운항 중입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전체의 붕괴였죠. 그리고 우린 모두 공범이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여전히 루이빌 현장에 있었습니다. 임시 지휘소 안은 냉커피와 담배 연기로 가득했어요. 잠을 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모니터 12개가 각기 다른 데이터를 뿜어내고 있었고 분석팀은 블랙박스 기록을 프레임 단위로 쪼개며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엔진 파편 사진을 수백 장째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균열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금속 표면에 새겨진 선들은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층층이 쌓여 있었죠. 한 번의 충격이 아니라 수천 번의 반복된 스트레스가 축적된 결과였습니다. 피로 파괴라고 부르는 현상이에요. 금속도 지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엔진은 너무 오래 지쳐 있었습니다. 수석님, 정비 기록 전체를 확인했습니다. 부조사관 제임스가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화면엔 지난 5년간의 정비 이력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2022년부터 부품 교체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어요. 2021년까지는 연평균 엔진 부품 교체가 18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는 6건으로 떨어졌습니다. 3분의 1로 줄었다는 얘기군요. 네. 그리고 교체 주기도 자체 기준으로 재설정됐습니다. FAA 권고안을 무시하고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FAA는 연방항공청입니다. 미국 하늘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죠. 그런데 항공사가 그 권고를 무시했다는 겁니까? 더 끔찍한 건 FAA가 그걸 묵인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서류상으론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자체 기준이 통과됐으니까요. UPS만 그런 겁니까? 제임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델타, 아메리칸, 유나이티드 모두 비슷합니다. 업계 전체가 정비 예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고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건 UPS 한 곳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항공산업 전체가 썩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전체 통계를 뽑아보십시오. 미국 내 운항 중인 상업용 항공기 중 부품 교체 시한을 초과한 기체가 몇 대인지. 1시간 후 답이 나왔습니다. 총 4,782대 중 1,103대입니다. 숨이 멎었어요. 23%. 미국 하늘을 나는 비행기 4대 중 1대가 시한을 넘긴 부품을 달고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오늘 당장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로요. 그리고 우린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눈을 감았던 겁니다. 새벽 5시 현장에서 추가 발견이 있었습니다. 수석님, 이거 보셔야 합니다. 현장 조사팀이 엔진 내부 사진을 보내왔어요. 터빈 블레이드 내벽에 미세한 금속 가루가 쌓여 있었습니다. 마모 흔적이었죠. 이건 최소 1년 이상 축적된 양이었어요. 마지막 정비 때 왜 발견 못했습니까? 유관 검사만 했습니다. 정밀 검사는 하지 않았어요. 왜요? 비용 문제입니다. 정밀 검사는 기체당 8만 달러가 듭니다. 8만 달러. 한 사람 목숨값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아끼기 위해 12명이 죽었어요. 아니, 죽임을 당한 겁니다. 새벽 6시, 저는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데이터를 정리하고 사진을 첨부하고 결론을 적었죠.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쓰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루이빌 UPS 1350편 추락사고 1차 원인 규명 완료. 엔진 피로 균열로 인한 공중 분해. 근본 원인은 정비 예산 삭감 및 부품 교체 주기 연장. 동일 위험에 노출된 기체 1103대 긴급 점검 권고. 30년간 저는 사고 원인을 찾아왔어요. 조종사 실수, 기상 악화, 설계 결함. 그런 걸 찾아내고 보고하고 개선안을 내놓는 게 제 일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원인은 명확했어요. 돈이었습니다. 비용 절감이었죠. 3억 달러를 아끼기 위해 1,000대가 넘는 비행기를 시한폭탄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오전 7시 루이빌 상공에 해가 떴습니다. 붉은 아침놀이 잔해를 비추고 있었어요. 소방팀이 마지막 화재를 진압하고 있었고 구조팀은 여전히 시신을 찾고 있었죠. 저는 무너진 공장 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일하던 곳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평범한 사람들이 있던 곳이었죠. 이봐요. 당신이 조사관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옷에 재가 묻어 있었죠. 네, 저는 NTSB 수석 조사관 마이클 로건입니다. 내 아들이 저 공장에서 일했소. 어제 퇴근길에. 남자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찾았소. 새벽에. 시신 확인했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떨어졌소? 비행기가 왜 떨어졌단 말이오? 조사 중입니다. 곧 결과가. 거짓말 마시오.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당신네들 다 알고 있잖소. 정비를 안 했다며. 돈을 아꼈다며.
내 아들이 죽은 게 돈 때문이란 말 아니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어요. 그 말이 전부 사실이었으니까요. 남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너진 공장을 바라보며 서 있을 뿐이었죠. 그의 등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절망을, 분노를, 그리고 끝없는 슬픔을요. 오전 9시,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루이빌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까만 흔적이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폭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500m가 전부 검게 그을려 있었죠. 마치 하늘이 땅을 저주한 것 같았습니다. 우린 후진국이었구나. 옆자리 제임스가 중얼거렸어요. 30년 된 부품으로 하늘을 날리는 나라. 안전보다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 이게 미국이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정오, NTSB 본부 브리핑룸. 언론이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CNN, ABC, MBC,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전부 왔어요. 카메라가 수십 대 설치되어 있었고 기자들은 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죠.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오늘 발표될 내용이 미국을 뒤흔들 거라는 걸요.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루이빌 UPS 1350편 추락 사고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사고 원인은 좌측 1번 엔진의 피로 파괴입니다. 권장 교체 주기 2만 시간을 1만 2천 시간 초과한 상태로 운항했습니다. 근본 원인은 정비 예산 삭감과 자체 기준 연장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현재 미국 내 상업용 항공기 23%가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1103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 위에 시한폭탄 1000대를 띄워놓고 있습니다. 브리핑룸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그럼 지금 당장 비행기 타지 말라는 겁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오늘 제 가족에게 당분간 비행기를 타지 말라고 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고 질문이 쏟아졌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은 다 했으니까요.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백악관이었습니다. 오후 3시까지 긴급 보고를 위해 백악관으로 오라는 지시였죠. 트럼프 행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오후 3시, 백악관 상황실. 문이 열리는 순간 냉기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미국의 권력이 모여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 국토안보부 장관, FAA 청장, 보잉 CEO, 그리고 UPS 대표 조엘 하트먼까지 모두의 얼굴이 굳어 있었죠. 1103대, 확실한 겁니까? 트럼프가 제 보고서를 내려치며 물었습니다. 네, 대통령님. 그럼 지금 당장 미국 항공을 멈추자는 겁니까? 저는 숨을 들이쉬었어요. 대안은 더 많은 추락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보잉 CEO가 끼어들었어요. 긴급 생산은 불가능하다고 3년이 걸린다고 했죠. FAA 청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3년 동안 하늘을 닫으면 미국 경제가 무너진다고요. 대체 부품 공급국을 찾으시오. 국토안보부 장관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젊은 보좌관이 태블릿을 열었어요. 일본은 생산량 부족, 독일은 납기 3년, 프랑스는 기술 이전 요구, 중국은 신뢰도 제로. 모든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럼 답이 없다는 겁니까? 트럼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국방부 차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을 검토해야 합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차관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 항공 부품 고장률 0.0001%. 보잉의 10분의 1입니다. 25년간 무사고.
납기 4개월. 생산 능력 연간 800대분. 가격은 보잉의 60%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한국이요? 그 작은 나라가. 보잉 CEO의 목소리에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에어버스가 5년째 쓰고 있습니다. 중동 항공사 12곳이 쓰고 있습니다. 사고율 제로입니다. 차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한국은 단 한 번도 항공사고 원인국으로 지정된 적이 없습니다. 트럼프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로건, 당신 의견은? 저는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선택지가 없습니다. 트럼프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정부에 연락하시오. 긴급 협상 테이블을 만드시오. 대통령님, 그건. 보잉 CEO가 반박하려 했지만 트럼프의 손이 그를 막았습니다. 이건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 문제입니다. 오후 5시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를 나서는데 국방부 차관이 다가왔어요. 로건 수석,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자율항공 안정화 시스템. 조종사가 실신해도 AI가 자동으로 착륙시킵니다. 시뮬레이션 성공률 98%입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 상공을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 몇 명이 타고 있을까요? 그들은 알까요? 자신들이 시한폭탄 위에 앉아 있다는 걸요. 작은 나라라 무시했지만 그들은 하늘을 설계하고 있었군요. 차관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긴급 보고서를 수정해야 했습니다. 이제 미국의 하늘은 한국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전, 한국항공부품연구소 회의실에 긴급 호출이 떨어졌습니다. 선임 엔지니어 한지우는 커피를 들고 들어서다가 멈췄어요. 스크린에 떠 있는 건 백악관 로고였습니다. 미국이 우릴 찾고 있습니다. 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루이빌 추락사고 들어보셨죠? 미국 항공기 1000대가 지금 당장 부품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우리 기술을 원합니다. 한지우는 숨을 삼켰습니다. 25년 경력의 엔지니어였지만 이런 요청은 처음이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4개월. 800대분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한지우가 즉각 답했어요. 우리 최대 생산량은 연간 500대분입니다. 800대는 라인을 2배로 늘리십시오. 정부가 전폭 지원합니다. 소장이 자료를 넘겼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삼성중공업, LG화학 모두 투입됩니다. 대한민국 제조업 총력전입니다. 한지우는 데이터를 열었어요. MD-11F 엔진 사양, 터빈 블레이드 규격, 내열 코팅 기준. 모든 게 정확했습니다. 미국이 진심이라는 뜻이었죠. 고장률 0.0001%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유지가 아닙니다. 개선할 겁니다. 한지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2시간 후 생산 라인 점검. 한지우는 공장 바닥을 걸었습니다. 정밀 가공기 12대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복합 내열 소재를 0.001mm 단위로 깎아내고 있었죠. 25년간 단 한 번도 사고를 낸 적 없는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완벽함에 대한 집착이었어요. 팀장님, 미국 데이터 분석 끝났습니다. 부엔지니어가 태블릿을 건넸어요. 루이빌 사고 엔진, 피로 균열 지점 확인했습니다. 우리 소재로 교체하면 수명이 3배 늘어납니다. 3배면 6만 시간이군요. 네. 그리고 AI 안정화 시스템 장착 시 비상 상황 대응률이 98.7%까지 올라갑니다. 한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미국이 우리 AI를 받아들일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선택권은 그들에게 없습니다. 오후 늦게 화상회의. 스크린 너머로 미국 국방부 차관과 FAA 청장이 보였습니다. 한지우는 심호흡을 했어요. 한국항공부품연구소 선임 엔지니어 한지우입니다. 요청하신 부품 공급 가능합니다. 납기는요? 4개월. 단 조건이 있습니다.
FAA 청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우리 자율 안정화 시스템을 함께 장착해야 합니다. 부품만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 아닙니까? 작년 시뮬레이션 2000회, 성공률 98.7%입니다. 조종사 실신, 엔진 고장, 유압 손실 상황 모두 테스트했습니다. 화면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실전 테스트는요? 없습니다.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우리 항공기는 추락하지 않습니다. 한지우의 목소리엔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25년 무사고가 증명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미국이 답했습니다. 조건부 승인이었어요. 부품은 즉시 도입하되 AI 시스템은 별도 테스트 후 결정한다고요. 한지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믿지 못하는군요. 당연합니다. 그들은 자존심이 무너진 겁니다. 소장이 어깨를 두드렸어요. 하지만 지켜보십시오. 우리 부품이 하늘을 바꿀 겁니다. 저녁, 생산 라인 가동. 공장 전체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24시간 풀가동 체제였어요. 엔지니어 120명이 교대로 투입됐고 협력사 8곳이 긴급 소집됐죠. 한지우는 첫 부품이 가공되는 걸 지켜봤습니다. 은빛 금속이 기계 속에서 깎여나가고 있었어요. 0.001mm 오차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미국의 하늘을 살릴 순간이었습니다. 팀장님, 첫 샘플 완성됐습니다. 부엔지니어가 부품을 건넸어요. 한지우는 현미경 아래 놓고 검사했습니다. 표면 매끄러움, 내열 코팅 두께, 결정 구조. 모든 게 완벽했어요. 미국으로 보내십시오. 그들에게 보여줄 시간입니다. 자정, 한지우는 공장 옥상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 상공을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여객기였죠. 저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안전이 한국 기술로 지켜지고 있다는 걸요. 작은 나라라 무시당했지만 이젠 다릅니다. 한지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곧 전 세계가 알게 될 거였어요. 한국이 하늘의 표준이 되는 순간을요. 그 다음 날 오후, 백악관 브리핑룸. 트럼프 대통령이 단상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CNN, BBC, 로이터, 전 세계 언론이 모여 있었죠. 미국은 항공 안전 확보를 위해 대한민국과 긴급 협정에 돌입합니다. 순간 브리핑룸이 술렁였습니다. 한국 항공 부품이 FAA 긴급 인증 품목으로 등재됩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미국 하늘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어요. 대통령님, 미국 기술을 포기하는 겁니까? 트럼프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미국을 최우선으로. 지금은 안전부터 신경 써야 합니다. 저는 브리핑룸 뒤편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이클 로건, NTSB 수석 조사관. 사흘 전 루이빌 잔해 속에서 진실을 찾아낸 사람이었죠. 그리고 지금 미국이 한국에 손을 내미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존심보다 생명을 선택합니다. 트럼프의 목소리가 브리핑룸을 채웠어요. 한국은 25년간 단 한 건의 항공사고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부품이 달린 비행기는 추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CNN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보잉은 어떻게 됩니까? 보잉은 반성해야 합니다. 이익보다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복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기자들이 휴대폰을 들고 속보를 쏟아냈어요. 보잉 주가가 실시간으로 폭락하고 있었고 한국 항공주는 급등하고 있었죠. 세계가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로건 수석.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국방부 차관이었어요. 한국 샘플이 도착했습니다. 지금 바로 테스트합니다. 1시간 후 FAA 테스트 센터. 거대한 엔진 시뮬레이터 앞에 한국산 터빈 블레이드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은빛 금속이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어요. 보잉 엔지니어 6명이 주위에 서 있었죠.
그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테스트 시작합니다. 시뮬레이터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엔진 회전수가 올라갔고 온도가 상승했습니다. 섭씨 1200도, 1400도, 1600도. 극한의 열이 부품을 시험하고 있었죠. 압력 테스트 시작. 순간적으로 엄청난 부하가 걸렸습니다. 보잉 부품이라면 균열이 시작될 지점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산 부품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옆에선 보잉 수석 엔지니어가 중얼거렸어요. 우리 부품보다 3배 강합니다. 이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간 자신이 만든 기술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한국산 부품은 완벽했어요. 변형 제로, 균열 제로, 마모 제로. 모든 수치가 기준치를 훨씬 상회했습니다. 합격입니다. FAA 검사관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즉시 양산 승인합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한국 부품이 미국 하늘로 올라갈 준비가 끝난 겁니다. 그날 저녁 전 세계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미국 주요 방송들이 일제히 특집 보도를 내보냈어요. 어떤 앵커는 미국이 선택한 한국이라고 표현했고 어떤 신문은 작은 나라의 큰 기술이라는 제목을 뽑았죠. 유럽과 아시아 언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전 세계 뉴스 화면을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숙소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한국 공장이 보였어요. 24시간 불이 켜진 채 돌아가고 있었죠. 엔지니어들이 부품을 검사하고 포장하고 미국으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라 무시했지만 그들은 하늘을 설계하고 있었다. 제가 중얼거렸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국항공부품연구소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첫 납품 준비 완료. 48시간 내 루이빌 도착 예정.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상공에 별이 떠 있었어요. 그 별들 사이로 비행기가 지나갔습니다. 곧 저 비행기들이 한국의 기술로 다시 태어날 거였어요. 자정, 백악관 집무실. 트럼프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보좌관이 다가왔어요. 대통령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보수층은 반발하고 있고 보잉은 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관없소. 트럼프가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대통령이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책임이 있소. 자존심 따위로 또 비행기가 떨어지게 할 순 없소. 하지만 한국을 믿겠소. 25년 무사고가 증명이요. 트럼프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미국의 하늘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이라는 이름이 세계 항공의 새로운 표준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새벽 켄터키 루이빌 공항. 화물기 한 대가 활주로에 내렸습니다. 대한항공 전세기였어요. 기체 측면에 태극기가 선명했죠. 저는 마이클 로건 활주로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이었던 이곳에 한국이 도착한 겁니다. 화물칸 문이 열렸어요. 컨테이너 12개가 내려졌고 그 안엔 한국산 항공 부품이 빼곡히 들어있었습니다. 터빈 블레이드, 내열 코팅 부품, 유압 시스템 구성품. 모든 게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었죠. 한국 기술팀 도착했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한지우였습니다. 한국항공부품연구소 선임 엔지니어. 화면으로만 보던 사람이 눈앞에 서 있었어요. 로건 수석이십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한지우의 손은 차가웠지만 악력은 단단했어요. 48시간 안에 첫 기체 복구를 완료하겠습니다. 48시간이요? 불가능합니다. 엔진 교체만 72시간이 걸리는데. 우리는 다릅니다. 한지우의 눈빛이 확신에 차 있었어요. 1시간 후 경납고 MD-11F 화물기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루이빌 사고와 같은 기종이었어요. 낡은 엔진이 그대로 달려 있었죠. 한국 기술팀 25명이
기체 주위로 모였습니다. 작업 시작합니다. 한지우가 신호를 보냈어요. 엔지니어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누군가는 엔진 커버를 열고, 누군가는 부품을 옮기고, 누군가는 장비를 점검했죠. 모든 동작이 정확했어요. 한치의 오차도,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넋을 놓고 지켜봤어요. 저들은 언제 저렇게 훈련한 겁니까? 옆에선 FAA 검사관이 중얼거렸습니다. 25년입니다. 25년간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며 쌓아온 기술입니다. 한지우가 답했어요. 6시간이 지났습니다. 낡은 터빈 블레이드가 분리됐어요. 금속 표면엔 균열이 가득했습니다. 루이빌 사고기와 똑같은 상태였죠. 이 부품으로 하늘을 날렸다는 게 기적이었어요. 새 부품 장착합니다. 한국산 터빈 블레이드가 제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은빛 금속이 조명 아래 빛났어요. 엔지니어들이 정밀 토크렌치로 볼트를 조였습니다. 0.1Nm 단위로 조절하며 완벽하게 고정했죠. 12시간이 지났습니다. 모든 부품 교체가 끝났어요. 엔진뿐만 아니라 유압 시스템, 전기 시스템까지 점검하고 교체했습니다. 한지우가 태블릿으로 최종 점검을 했어요. AI 안정화 시스템 장착 준비됐습니다. 잠깐. 제가 멈춰 섰습니다. AI 시스템은 아직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별도 테스트 후라고. 시간이 없습니다. 한지우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로건 수석, 부품만으론 부족합니다. 진짜 안전은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우리 AI가 없으면 이 기체도 언젠간 떨어집니다. 하지만 검증은 하늘에서 합니다. 한지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규정상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한지우의 눈빛을 보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기술을 믿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장착하십시오. 24시간이 지났습니다. AI 안정화 시스템이 기체에 통합됐어요. 블랙박스 크기만 한 모듈이었지만 그 안엔 수천 가지 비상 상황 대응 알고리즘이 들어있었습니다. 조종사 실신, 엔진 고장, 유압 손실 모든 상황에서 자동으로 기체를 안정화시키는 시스템이었죠. 시험 비행 준비됐습니다. 한지우가 보고했어요. 새벽, 루이빌 활주로. 복구된 화물기가 서 있었습니다.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굉음이 경납고를 흔들었죠. 하지만 진동은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균형 잡힌 소리였어요. 시험 조종사가 조종석에 올랐습니다. 미 공군 출신 베테랑이었어요. 그의 얼굴엔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이륙 허가 요청합니다. 허가합니다. 기체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속도가 올라갔고 바퀴가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 제 심장이 멎었어요. 3,000피트, 5,000피트, 1만 피트. 기체가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관제탑 모니터엔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엔진 출력 테스트 시작합니다. 조종사가 스로틀을 최대로 올렸어요. 엔진이 포효했습니다. 하지만 떨림도 이상 진동도 없었어요. 완벽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긴급 상황 시뮬레이션 시작합니다. 조종사 의식 상실 가정. 조종사가 조종관에서 손을 뗐어요. 눈을 감고 실신 상태를 연기했습니다. 순간 기체가 흔들렸어요. 제 손에 땀이 맺혔습니다. 이게 실패하면 끝이었어요. 한국 기술도 AI 시스템도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AI 안정화 시스템 작동. 기계음 같은 목소리가 블랙박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기체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조종관이 자동으로 조작됐고 스로틀이 조절됐습니다. 기체가 수평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 착륙 모드 진입. 기체가 활주로를 향해 내려왔습니다. 완벽한 각도였어요.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충격이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베테랑 조종사가 착륙시킨 것처럼 부드러웠죠. 기체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FAA 검사관들이 소리를 질렀고 엔지니어들이 서로 껴안았죠.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습니다. 성공입니다. 한지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사람을 살렸습니다. 저는 한지우의 어깨를 잡았어요. 당신들은 부품을 만든 게 아닙니다. 하늘의 심장을 고쳤습니다. 그날 루이빌 상공의 해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아침놀이 복구된 화물기를 비추고 있었어요. 사흘 전 이곳에서 12명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달랐어요. 한국의 기술이 미국의 하늘을 다시 살려냈으니까요. 그날 오전 전 세계가 루이빌을 주목했습니다. 성공 소식이 퍼지는데 걸린 시간은 단 1시간이었어요. CNN이 첫 속보를 냈고 BBC가 이어받았습니다. 로이터와 AP통신이 전 세계로 타전했죠. 한국 기술이 조종사 없이 비행기를 착륙시켰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가 지구 반대편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마이클 로건, 경납고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가 수십 대, 마이크가 한지우를 향해 쏟아졌어요. 한국 엔지니어는 침착하게 질문에 답하고 있었죠. 어떻게 이런 기술이 가능했습니까? 25년간 쌓아온 데이터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실수도 기록했고 모든 오류를 학습시켰습니다. 미국 기술과 뭐가 다릅니까? 한지우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비용보다 안전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한마디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어요. 정오,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화면 속 그의 얼굴엔 안도가 섞여 있었어요. 한국 기술팀이 48시간 만에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조종사가 쓰러진 상황에서도 비행기가 스스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기술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한국 기술을 전면 도입하십니까? 즉시 도입합니다. 1103대 전체에 한국 부품과 AI 시스템을 장착합니다. 더 이상 미국 하늘에서 사람이 죽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습니다. 보잉은 어떻게 됩니까? 트럼프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보잉은 한국에게 배워야 합니다. 자존심 부릴 때가 아닙니다. 그 순간 미국 언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루이빌 추모 현장. 사고 지점엔 꽃다발이 쌓여 있었어요. 12명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죠. 저는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 만났던 그 남자,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다시 보였어요. 조사관 양반. 그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충혈되어 있었지만 표정은 조금 달랐어요. 한국 사람들이 해냈다던데요. 네. 성공했습니다. 남자가 꽃다발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내 아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아버지들은 아들을 잃지 않겠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이 고맙습니다. 그들이 우리 아들을 구하진 못했지만 다른 아이들을 구했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자는 돌아서서 천천히 걸어갔죠. 그의 등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슬픔과 감사와 그리고 희망을요. 저녁, 전 세계 반응. 유럽 언론들이 특집을 내보냈어요. 독일 방송은 한국 항공 안전의 새로운 기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신문은 에어버스도 주목하는 한국 기술이라는 제목을 뽑았어요. 일본 언론은 침묵했지만 SNS는 폭발하고 있었죠. NASA와 에어버스에서 긴급 협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AI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싶습니다. 우리 항공기에도 적용 가능합니까? 전 세계가 한국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밤, 한지우와의 대화. 저는 경납고에서 한지우를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부품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쉬지 않으십니까? 익숙합니다. 25년간 이렇게 살았으니까요. 한지우가 미소 지었어요. 로건 수석, 솔직히 말하면 저도 떨렸습니다. 실패하면 한국 전체가 조롱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성공했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운이 아닙니다. 25년간 쌓아온 실력입니다. 당신들은 작은 나라라고 무시당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한지우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이 정말 듣고 싶었습니다. 자정, 서울 본사. 한국항공부품연구소에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화면 너머로 전 세계에서 요청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호주. 모두가 한국 기술을 원했습니다. 생산 라인을 5배로 늘려야 합니다. 협력사를 50곳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이 필요합니다. 회의실이 들끓었어요. 하지만 소장의 표정은 침착했습니다. 천천히 갑시다. 우리는 25년간 완벽함을 추구해왔습니다. 속도보다 품질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우리가 지킨 건 기술이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그 신뢰를 절대 잃어선 안 됩니다. 다음 날 아침 CNN 생방송. 앵커가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항공 안전을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이 선택한 나라, 유럽이 주목하는 기술, 그리고 아시아의 자존심. 이제 하늘의 표준은 한국입니다. 화면 속에서 루이빌 공항이 보였어요. 복구된 화물기가 다시 하늘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한국 부품이 달린 날개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죠. 저는 마이클 로건, 그 광경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 이곳에서 12명이 죽었어요. 미국의 자만이, 탐욕이, 방심이 만든 비극이었죠. 하지만 그 비극 속에서 기적이 태어났습니다. 한국이라는 작다고 무시당했던 나라가 세계를 구한 겁니다. 이제 하늘의 표준은 한국이다. 제가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그 말은 곧 전 세계의 상식이 될 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뉴스 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 위대함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